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자, 항상 제 옆에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 월드컵 기간 동안 단독 진행으로 멀스트리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 보내주시고 실시간 시청 지금 좀 낮은데 많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15분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롯데 회장. 네. 롯데가 지금 롯데건설이 자금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서요. 레고랜드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재까지 투입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책임 경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레고랜드 사태에 직접 연루된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채권 그렇죠. 시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네, 네. 돈줄이 마르면서 롯데도 이제 자금난이 시달리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재 11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신 회장이 직접 지금 투입까지 나선 게 그만큼 이 자금 흐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이 주주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 롯데 11억 정도면은 뭐 네, 그렇죠. 네. 110억도 아니고 11억은 뭐 이 신 회장님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롯데건설이 지난 18일에 이 보통주 148만 5천 주 정도를 이 유상증자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네. 1,800억 원 규모의 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네. 어제 공시에 따르면 그 18일 다음 날인 19일에 신 회장이 이 보통주 9,772주 거의 만주에 가까운 주식을 11억 7천만 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인데 지분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 11억 원이 뭐 그렇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은 0.59%로 변동은 없습니다. 네. 1,800억 원 증자를 했는데 그중에 신 회장님 돈이 11억 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이게 이번 유상증자에 이제 계열사들도 직접 돈을 넣은 거죠. 그렇죠. 네. 이 롯데건설 주주인 롯데케미칼은 73만 주 정도 해서 876억 원 정도를 취득을 했고요. 이게 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롯데호텔은 71만 8천 주를 861억 원에 사들였고 롯데홀딩스도 2만 8천 주 매입해서 33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롯데건설이 네. 지금 자금 수혈한 게 한 달 전 아니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난달 18일부터 그죠? 지금 합치면 최근 이 주요 계열사 또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왔는데 이 총 1조 4,500억 원을 수혈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 18일에도 이 롯데건설은 이 2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면서 롯데케미칼과 이 롯데호텔 등으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했고 그때는 빌링 증자. 아니죠. 증자. 네, 이때도 유상 증자를 2천억 원 했고 빌리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달에 이 롯데케미컬에서 5천억 원, 또 롯데정밀화학과 롯데홈쇼핑에서 각각 3천억 원, 1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네. 또 은행 돈도 빌렸는데요. 많이 빌렸네요. 네. 이번 달 18일에는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총 3,500억 원을 차입을 했고요. 네. 여기에는 또 이 롯데물산이 자금 보충 약정을 맺었는데 이 자금 보충 약정이 뭐냐면 보증이랑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건설사가 돈을 못 갚으면 물산에서 이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롯데물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롯데건설이 빌렸는데 네. 안 되면 물산에서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리고 있는 거예요. 많이 빌렸죠. 지금 1조 4,500억 원 2달 만에 그렇게 한 달 만이죠. 거의 한 달 만에 1조 4,500억 원을 수혈을 한 거죠. 롯데건설이 뭐 엄청 급한가 보네요. 네, 그럼 좀 급한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어서인데 대출 만기 연장과 차환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자 하면서 지금 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이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가 지난 이 10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6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올 4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조 얼마 빌렸잖아요. 그래서 롯데건설이 빌린 돈들과 또 이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여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릴 거 빌리고 증자할 거 증자하고 해서 최대한 돈을 땡겨야지 일단 연말까지 그렇죠. 3조를 갚을 수 있다. 3조 1천억 원. 네.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롯데건설이 돈을 빌리고 뭐 그러는 거는 롯데건설 사정인데 롯데케미칼도 지금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자도 참여하고 그러면은 네. 이게 다른 계열사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수혈 규모를 좀 보면 지주회사인 롯데케미컬이 롯데건설에 총 6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원하고 나서 또 본인들도 총 이 1조 1,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또 했습니다. 그 본인 이후에. 자금으로 롯데건설 도와주고 빌려주고. 나도 돈이 없네. 그래서 그렇죠. 증자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 전자제품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있죠. 이런 네, 일진 회사가 머티리얼스.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이제 6,050억 원이 들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1조 1,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거고요. 또 네. 보통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 이게 주식수로 n분의 1이 되니까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희석되면서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롯데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죠. 네. 네.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 지분이 이 롯데 지주와 롯데 물산이 각각 26%, 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총 한 46%가 또 이제 롯데 계열사인데 네. 이거에 또 부담이 또 이쪽으로 또 전이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자금을 지원해줘서 안 네. 좋아지고 롯데케미칼의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제 롯데 지주와 물산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야, 이거 롯데 그룹 전체가 야 여기서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급한 불부터 끄자, 발등의 불부터 끄자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사철 아닌가요 요즘에? 그렇죠. 원래 정기 임원 인사 발표랑 뭐 조직 개편 이게 사실 빠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한다, 이번 달에 한다, 이번 주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대기업들이 다 요즘에 많이 그렇죠. 하죠. 근데 네. 지금 인사가 다음 달로 이 밀린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롯데 인사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6년 동안 이 롯데건설 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하석주 대표이사가 임기를 4개월 앞두고 네. 미리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래 3월에 퇴사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사퇴 의사를 미리 이제 밝혔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랑 이게 뭐 무관치 않다, 자금난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님들이 다 나서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데 네. 대표이사가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년에 뭐 사퇴라면 사퇴인데 그렇죠. 롯데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나요?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뭐 우리 괜찮다 이런 얘기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우리 힘들다 이럴 순 없으니까요. 네. 이런 그죠. 거 이제 뭐 이게 건설발 충격이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롯데건설의 이 우발 부채, 그러니까 잠재적인 부채죠. 우발 부채라는 게.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6, 7조 원 정도 추산이 되지만 지금 뭐 그룹 전체 현금 자산이 15조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나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빌린 돈 중에 장기가 70%대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런 거고요.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은 지금 우발 채무가 6, 7조인데 우리 네. 그룹에 15조 있어. 이 얘기는 롯데건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룹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아 그래요? 이건 좋은 그래도 사인이 아닌데. 네, 근데 일단은 땡길 수 있다.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뭐 그쵸, 일시적인 거다. 레고랜드 때문에 일시적인 거지. 이제 일단 롯데 건설이 보유한 사업장이 일단 우량한 사업이 많고요. 네. 상당한 이 금액이 올해 4분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기가 올해 말까지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만 고비만 넘어가면은 시장 상황도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는 만기가 이제 좀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우리 그룹에 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 네. 좀 느낌은 쎄한데요. 예. 다른 이제 뭐- 그룹사들 주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주가를 봤더니 실제 이 유상 증자가 공시가 22일 날 있었는데 네. 22일이면 어제죠. 어제 있었는데 보시면 지금 21일 날 좀 빨갛게 조금 올라가다가 네. 유상 증자를 한다라고 할 땐 저렇게 파랗게 내려갔거든요. 아 다음 내려온 날. 게 어제군요. 네, 어제입니다. 근데 오늘 내려오는데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신회장도 나서서 이제 아. 어제 이제 늦게 자금난 뭐 해결해가지고 뭐 사재 투입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막 이러니까 다시 지금 반등을 해서요. 꽤 많이 반등을 해서 네. 4.17% 지금 올랐습니다. 어제 내린 것보다 채로 더 올랐네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죠. 네. 일단은 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뭐 이 건설업계 관련 뉴스가 PF 관련 뉴스가 지금 한 주에 하나씩 꼭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다음 뉴스 이제
뭐 이미 어제 저녁쯤에 어제 오후 늦게 좀 발표가 됐는데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어제 좀 늦게 발표가 돼서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내놓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지난 정부의 목표였는데 공시가격을 그러니까 시장 거래 가격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공시가격이 이제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뭐 건강보험료 다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매년 1월 1일 날 평가를 거쳐서 이제 내놓는데 기존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공시가격 산정할 때 적용할 현실화율 그러니까 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71.5%고 내년엔 72.7%까지 원래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뭐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극소수지만 실거래가보다 이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가격이 72%의 공시가격이 나와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30% 이상 떨어져 버리면은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그런 지역이 좀 극소수지만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또 이 부동산이 침체가 더 된다면 시장이 더 된다면 엄청나게 많이 역전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봐서 이제 그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시가 이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돌린다는 거예요? 네, 표를 조금 보여주시면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평균 69%로 낮아지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72.7%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획이었는데. 네, 그렇죠. 계획이었는데 지금 69%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0.4%까지 올라갈 게 지금 53.6%까지 떨어집니다. 좀 크네요. 네, 크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밑에 거 74.7% 원래 되는데 이것도 12.3%나 떨어져서 65.5%까지 떨어져서요. 올해 뭐 전국에 이제 집값이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화율 까지 낮춰지면 세금 액수가 올해보다 훨씬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저 비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금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실거래가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의 줄어드는 속도는 더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이 좋다, 뭐 돈 많은 사람이 이득 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금방 보여드린 거는 평균치를 보여드린 거고요. 보니까 이제 좀 나눠 보니까 비싼 집 가진 사람이 지금 유리하게 나오는데 아파트 기준별로 이제 가격별로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가 되는데 9억 원 이상은 9억 원 이상부터 15억 미만은 69.2%, 또 15억 이상은 75.3%에서 각각 1.9%포인트, 8.9%포인트, 8.8%포인트. 그러니까 9억 원 미만은 1.9%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1.9%포인트. 근데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8.9%포인트, 8.8%포인트 이렇게.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빠져서. 왜요? 왜 그렇게 해야죠? 다 같이 뭐 1.9%포인트를 빼주는 게 아니라 9억에서 15억 사이는 8%, 9% 가까이 지금 빼주겠다. 네. 그거에 대한 뭐 정확한 그런 산정 기준은 제가 이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금 훨씬 차이가 많이 진짜 한 뭐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4-5배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좀 비싼 집부터 먼저 보면 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세 45억 아파트 이 전용 112.96 제곱미터를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좀 그렇게 조금 그렇죠. 극단적으로 비싼 데를 45억짜리 아파트. 45억짜리 아파트를 보면 이 시세죠. 그렇죠. 시세가 45억인데 이 내년 공시 가격이 34억 2,615만 원이 됩니다. 34억이 좀 넘는데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올해보다 2억 2천만 원 떨어지는 거고요. 공시 가격이. 네, 그렇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 원래 이 로드맵상 그러니까 2020년 거
그러니까 지난해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실화율을 매기면 그게 84.1%였거든요. 네. 그거를 적용할 경우에는 원래는 38억이 됐어야 됩니다. 공시가격이. 네, 38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원래보다 4억 원 정도 공시가격이 낮춰진 거죠. 네네. 그래서 보유세가 원래는 이 3천만 원, 그러니까 2,980만 원 정도 부과돼야 될 것이 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54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14.7%가 낮아져서 440만 원 정도 안 내는 거다. 세금을 덜 내는 440만 원 정도 덜 낸다. 덜 내는 거다. 그 대신 너의 집의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은 재산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좋겠죠? 네. 아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또 이제 17억 원, 시세 17억 원 정도로 네. 보면은 서울 이제 마포구에 이제 전용 84.59 제곱미터의 보유세는 500만 원 정도에서 447만 원 정도로 50만 원 정도 넘게 감소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맞춰서 계산을 한 거고요. 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 재산세 과표가 되는 건데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좀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이다라고 하면 이 60%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60%라고 하면 그래서 6억 원이 이제 가세 표준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세가 있고 네. 공시가격이 있고 공시가격에서 60% 그러니까 0.6을 곱해서 공정시장가액 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너무 이제 세금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원래 60%였던 거를 45%를 잠깐 끌어내렸거든요. 그걸 근데 또 내렸어요. 네. 이게 내년에 60%로 돌아갈 확률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지금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유지를 하면서 더 낮추겠다 지금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 이거보다 보유세는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5%였던 게 60%로 환원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정도, 네, 이 정도고요. 지금 마포에 17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한 50만 원 정도 재산세가 줄어든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올해와 마찬가지로 45%가 유지된다면 더 많이 줄어들 더 많이 것이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건 아직 계산 안 해보셨죠? 네네. 네. 다음에 한번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15분 경제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멀스트리트는 거시경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블록화되면서 여기저기가 나뉘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성장률은 1%대에 그치고 물가는 4% 가까이 올라서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OECD가 예상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8%로 지난 9월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전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걸로 봤습니다. OECD의 이번 예상은 국제통화기금 2%, 아시아개발은행 2.3% 등 해외 기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내년에 그나마 나아지는 건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습니다. 올해 연이은 코로나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치는 3.3%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걸로 봤는데 코로나 정책의 변화와 기업과 부동산 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영향으로 상황이 다소 나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3.9%에 달할 걸로 봤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내년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당분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높이겠다는 지난 정부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내년치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정부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부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71.5% 수준으로 매겨졌는데 내년엔 69%로 2.5%포인트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곳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화율까지 낮춰질 경우에 세금 액수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9억 이하인 경우는 현실화율이 내년에 평균 1.3%포인트 떨어지지만 9억 원 이상 집은 4배가 넘는 5.9%포인트가 내려갑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조정 외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더 줄일 방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공청회에 올렸고 곧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이제 다들 약간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 외식업계 모두 이런 분위기를 좀 활용해서 마케팅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월드컵이 열리는 이 카타르가 우리와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네. 나잖아요. 대부분 이 경기가 밤에 열려서 야식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품업계, 외식업계가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킨 업체들은 이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메뉴를 앞다퉈 출시했고요. 한 업체 매장에서 이 월드컵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응원 도구를 주거나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공인구도 줍니다. 또 이 보쌈업체나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 조별리그, 조별 예선 1차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밤 시간이고 해서 이제 뭐 치킨도 좀 시키시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좀 걱정되네요. 배달기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고요? 네, 이 배달의 쿠팡이츠를 상대로 하는 파업인데요. 네. 그런데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나라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열리는 날이죠. 특히 이번엔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이 줄어들 걸로 보여서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족이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서 이 배달 대란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노조는 쿠팡이츠의 기본 배달료 인상과 명절 상여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5일부터 이 파업에 돌입했는데 내일 집중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츠 배달기사의 노조 가입자 비중이 크지 않아서 파업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는 했지만 배달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워킹맘이 좀 늘었고 네. 기혼 여성 중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줄었다. 이런 좀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워킹맘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서 57.8%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요. 경력 단절이 된 경우는 1년 전보다 5만 1,000명 줄어서 139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줄여서 경단녀라고도 하죠. 이 비율은 2019년 19.2%였던 게 점점 줄어서 올해는 16.2%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6명 중 1명꼴로 그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30대는 27.8%에 달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후 단연히 육아가 43%에 육박해서 가장 많았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 20%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족 돌봄, 이 자녀 교육이 한 자리 숫자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고요. 또 이 공공과 민간의 이 아이 돌봄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갚아야 될 돈은 많아지는데 밥값, 물건값은 비싸지고 있죠. 아껴도 이 가게 살림 팍팍해지면서 기혼 여성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우루과이의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치킨을 시키거나 맥주를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 업체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은 물론 판매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조치인데요. 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비닐봉투들을 사용해 줄 것을 환경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가 처음 팔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멀리 독일의 수도원이나 우체국 같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사들여서 고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리모델링을 한 뒤 이 집을 팔거나 분양해 번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4,800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맡는다던 독일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두 날릴 상황이 된 투자자들이 줄기차게 항의한 끝에 3년 만에 금감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책임지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란 겁니다. 사업을 하겠다던 독일 회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펀드 투자금을 받기 전 이미 자본금이 바닥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매사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제안서의 내용대로 투자 권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반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잘못 설명한 만큼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올바른 금감원의 권고안이 나온 것에 대하여 판매사들은 이의 없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한과 NH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회사들은 이미 원금의 50%를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의 제기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